저는 그때 배운 건 딱 그거예요. 주식은 약간 꿈을 먹고 사는 거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주식 투자자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상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정현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허영만 작가님 책에 딱 그 이제 7분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었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나온 거였어요? 주식 관련 만화를 그린다고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허영만 화백님의 그 주식 타자가 이제 2권으로 나왔는데 투자의 대가들하고 타이밍의 승부사들 이렇게 2권으로 나온 거에 저는 가치 투자의 대가들 편에 있고요. 보통 투자자들보다는 재무제표를 좀 중요시 말씀드리기도 하고. 주식을 시작한 게 군대 때 뭐 그 이후에요?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서 들었던 여러 과목들을 통해서 주식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특히 지금도 기억하지만 경제학 또는 재무관리, 회계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식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군대 때 돈은 별로 없지만 네.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가 딱 IMF 때였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 왜냐면은 네. 제가 강연이나 이렇게 사석에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실력이 없을 때 큰 돈으로 주식을 시작하고 3년, 5년 지나서 실력은 좋아졌는데 그 큰 돈이 작은 돈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많죠, 엄청.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 주식 경험이 아주 미천한 초기에 계좌에 뭐 한 1, 20만 원 돈 넣고 그래서 뭐 예. 정말 뭐 몇십만 원으로 계좌를 터서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라는 실전 감각을 익힐 때는 IMF 기간이었고요. 오히려 군대 제대하고 이제 월급으로 주식을 계속 하면서 더 열심히 하자 했던 시기가 딱 IMF 직후에 지수가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올라가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닷컴 버블 미국이 한창 그거 될 때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했던 게 그럼 기술주였었어요? 그렇죠. 버블의 고점이 1000포인트 돌파였거든요. 네. 그러면 지수가 300에서 1000을 갔다고만 쳐도 네. 지수가 3배 이상 갔었고, 와. 지수가 3배 이상 갈 때 사실은 개별 종목으로는 10배에서 100배까지 나온 거거든요. 와. 근데 이거 IMF 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코로나 때를 사실 되새겨 본다면 코로나 때 1400포인트의 저점에서 3300까지 올라갔었고요. 역시 지수가 한 2.5배가 올라갔었고, 그 당시에도 지수가 2.5배니까 대형주들이 평균 2.5배가 올라갔지만 주도주격인 카카오 같은 건 10배 가깝게 올라갔었고, 또 1000억, 2000억짜리는 1조까지 가면서 어찌 보면 50배짜리가 나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기, 가장 가깝게로 본다면 코로나 같은 시기가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바로 98, 99년, 2000년까지 이어지는 대세 상승장이었고, 질문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주도주는 지금 떠올려 본다면 대형주에서는 SK텔레콤이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SK텔레콤이 50배 이상 올라갔던, 평소에 좋아했던 종목들은 은행주,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 건설주.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중주라는 말을 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러 종목이 있지만 대부분은 없어졌고, 가장 코스닥에서 급등주는 그 당시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었어요. 다이알패드라는 기술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지금도 전설로 회자되는 주식이잖아요. 그거. 저는 그때 배운 건 딱 그거예요. 주식은 약간 꿈을 먹고 사는 거구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주식 투자자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상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적이 되게 좋아졌어, 재무제표가 좋잖아, 우량주야 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2배, 3배는 올라갈 수 있지만 10배, 100배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세무사님 투자했었을 때 그 당시 때 수익을 가장 많이 준 종목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10배 오를 때까지 1년을 갖고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상한가 제도가 코스닥은 12%, 거래소는 15%였거든요. 근데 이제 연속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10연속 상한가, 20연속 상한가, 기록이 50연속 상한가도 나오고, 그러면 3달 동안 상한가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연속 상한가를 노리고 들어가서 연속 상한가 실패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그래서 보유 텀이 한 달 이상짜리가 거의 없었고요. 일주일만 갖고 있어도 2배가 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종목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 보다는 어찌 보면 단기 매매, 수익 매매를 통해서 짧게 치고 빠지고 이런 식의 매매를 했었고요. 그 시절
그 시절은 그런 투자법이 제일 좋았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 10억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했고요. 10억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단기 매매라는 건 결국은 집중력을 위해서 소수의 종목을 해야 되는데 맨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한번 크게 이제 손해가 났었던 거죠. 10억에서 한 3억 정도가 바로 손실이 나면서 하루 이틀 만에 30%가 손해가 난다는 얘기는 10억이 빵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대학 때 공부했던 재무관리에서 배웠던 포트폴리오 이론들, 분산투자 효과들을 누리려면 결국은 좀 그래도 안정적인 기법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부터 저는 좀 분산투자 하면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단기 매매 계좌와 중장기 투자 계좌가 별도로 있거든요. 예. 중장기 투자에 담는 종목들과 단기 매매 때 거래하는 종목들은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제가 이제 허영만화백님의 책에 가치 투자의 대가들로 나오니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초창기가 아닌 중간 이후 한 10억 이상에서 20억, 100억 요 단계가 이제 투자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제가 매매를 잘해 뭐 이러면 수익률 대회에서 4주, 6주에서 뭐 150%, 200%, 300% 내는 사람이 매매를 잘하는 거지 투자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투자로 한 달 동안 2배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매를 잘하는 거고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투자를 잘하는 거죠. 예를 들면 5% 지분 공시를 하시는 분들은 5% 지분 공시를 오늘 하고 내일 팔고 또 다른 종목에 5% 지분 공시 오늘 하고 내일 팔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얘기는 계속 모아가면서 5%, 6%, 7%까지도 모았다가 또는 그 종목들의 지분을 계속 줄이면서 또 이익 실현을 하고 이런 게 이제 투자인데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 지분 공시를 하셨던 분들이고 매매를 잘하셨던 분들은 수익률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던 분들인데 참고로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저는 5% 지분 공시도 해봤고 수익률 대회에서 우승도 해봤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냥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되는 업종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워렌 버핏이 어찌 보면 장기 투자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워렌 버핏이 사실 최근에는 뭐 애플이 지분이 가장 많지만 워렌 버핏의 총 계좌 중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음식료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이니까. 그래서 뭐 하인즈 케찹이나 아니면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자기가 투자한 곳에 제품을 사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기업들이 없나 이렇게 뭐 검색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되게 지명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꼭 이 제품을 사야만 하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목은 뭐 한 2, 3년 갖고 있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에 지분 공시를 그 당시에 그 기업에 한 9%까지 했었고요. 그때 당시 시가총액 한 2천억짜리였으니까 한 200억 정도 지분 공시했었던 것 같아요. 레버리지 안 걸고 그냥 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그 이후에 굉장히 후회를 했죠.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뭐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뭐 샀다 팔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 시세의 흐름에 편승하는 사람인데 이 5% 지분 공시는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법적인 그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5%가 넘는 순간 지분 공시를 법적으로 해야 되고 또 5%에서 막 6%, 7%가 될 때마다 해야 되고 또는 또 팔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구속인 거죠. 저한테는 그런 매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삼박자 투자법으로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삼박자 투자법이 어떤 거예요? 네, 핵심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주식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내가 매수할 종목을 선정할 것이냐에서 세 가지는 반드시 보고 매수 종목 선정을 해라, 투자 대상 종목을 선정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 세 가지는 재무제표 분석,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이 세 가지는 적어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삼박자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만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데 정말 오늘 샀다 오늘 파는 초단타 매매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스윙 또는 일주일, 2주일 정도의 텀을 갖고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도 재무제표는 봐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뭐 한 일주일 갖고 있으려고 들어갔다 사실 일주일 만에 탁 털고 나오진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달 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은 종목들은 실적 시즌에 겹쳐버렸을 때 적자 전환이나 적자 지속 이랬을 때 주가가 퉁 하고 내려갈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1년에 한번 결산 시즌 때 걸려버리면은 극악의 최악의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심지어 상장 폐지까지. 그래서 최하 보더라도 재무제표에서 적자가 안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또는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익이 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 잠식이 아닌지 네. 요 정도는 꼭 확인을 하시고 요거는 이제 최소한이고요. 네. 근데 이제 최소한만 봐서는 안 되죠. 특히나 투자를 하시려면. 그러면 결국은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건 최저한이고 기본적으로 3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이 보는 이유는 수익성과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 이 3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은 매출의 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나 단기순이익률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봤을 때 저는 영업이익률을 봐요. 왜냐면은 매출액 이익률에는 환관비 같은 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만 빼는 정도라서 좀 부적절하고 반대로 단기순이익은 비경상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비반복적인 특별이익이나 특별손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쑥날쑥할 때가 많거든요. 분기별로 또는 연별로.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일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몇 %냐. 그러면 이런 걸 공부 별로 안 하신 분들은 영업이익률 잘 모르는데 얼마나 나야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10% 이상은 나야지 그래도 된다고 봐요. 100만 원을 팔았는데 한 달에 이익은 100만 원이야. 그럼 영업이익률 10%인 거거든요. 근데 10%도 안 되면 1000만 원 팔아봐야 뭐 몇십만 원 번다는 얘기거든요. 인건비, 소위 말해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사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최하 10%는 나와야 되고요. 많이 나오는 기업들은 20%, 30% 넘는 기업들이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체크할 때 30% 이상이면 굉장히 많이 나네. 한 10%에서 30% 사이면은 그래도 적당히 잘 나고 있네. 10% 미만이면 이거 뭐 많이 팔아갖고 남지도 않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그 분기마다 팍팍팍 올라가는 타이밍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테슬라가 한창 네. 20% 찍을 때랑 네. 엔비디아 최근이랑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무제표를 볼 때 3가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이익성, 성장성, 안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익성은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몇 %가 나냐 그게 이익성이고요. 방금 질문하신 거 어찌 보면 이제 성장성과 관련이 있죠. 그쵸. 그래서 그 기업의 재무제표 볼 때 이제 두 번째는 성장성인데요. 사실 성장성은 매출액 증가율 또는 영업이익 증가율 또는 단기순이익 증가율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 대비 올해 뭐 매출액이 2배가 났는지 영업이익이 2배가 났는지 단기순이익이 2배가 났는지 그럼 2배씩 올라간다. 예를 들어 뭐 분기별로 2배씩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럼 뭐 어찌 보면 1년에 한 50%씩 또는 30%씩만 연평균으로 한 5년 정도만 올라도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재무제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영업이익률이 몇 %나 되는지가 첫 번째고 이익이 안 나는 회사를 우리가 살 필요는 없거든요. 두 번째는 성장하는 회사를 사야 되는데 매출액이 성장하는지 또는 영업이익이 성장하는지 또는 단기순이익이 성장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성장하는 게 좋은 거야? 역시 떡볶이집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떡볶이집을 하는데 올해 1년 동안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벌었어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1년에 1억 벌었어. 내년에는 1억 이상 벌어야죠. 1억 5천. 그 다음에 한 2억 벌어야죠. 근데 올해 1억 버는데 내년에 5천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죠. 성장성이 아니고 뭐 이런 쇠퇴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단기순이익이 증가하는지가 그 기업의 성장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거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은 왜 봐야 되냐면 이익도 많이 나고 성장도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했었단 얘기죠. 그럼 뭐가 위험했겠어요? 재무 상태가 위험했겠죠. 부채가 엄청 많다던가.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익도 많이 나고 매출액도 늘어나는데 2년 있다 봤더니 회사가 없어졌어요. 왜냐? 부채 비율이 막 300%였던 거죠. 대표적으로 요즘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MF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부채 비율이 300%, 평균이 그래서 500%, 700%짜리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업들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IMF 때 이자율이 18%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그 이자율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 연쇄 도산이 났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부채 비율을 굉장히 중요한 비율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재무제표들을 보면 평균값으로 우량한 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정말 100% 미만이에요. 정말 우량한 회사들은 50% 미만, 30%, 20%짜리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100% 이상짜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이 장치산업들,
장치 산업들이라면 비싸게 부채 들여서 비싸게 장치를 많이 했나 보다. 그래서 약간 업종별로는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또는 은행주들 부채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왜 은행 비율 왜 부채 비율 높겠어요? 우리가 저금한 돈이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별로는 좀 업종별로 다른 기준점을 둬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채 비율 한 100%가 이하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한 20-30% 나오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한 5년 동안 성장하고 네. 부채 비율은 한 50% 미만이고 네. 이런 회사는 재무제표는 90점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회사가 막상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세 가지가 예. 다 딱 떨어지는 회사가 많진 않아요. 그 이유는 부채 비율 100% 이하 50%짜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사실은 한 15%, 20%짜리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매년 성장하는 회사를 찾긴 쉽지 않습니다. 1, 2년 성장하거나 또는 분기별로 몇 분기 연속 성장은 가능해도 한 5년 정도 성장하는 회사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